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새 우리 경제 위기에 얼마나 놀라시고 또 당황하고 계십니까? 사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가는 더욱 오를 것이고 실업률도 늘어날 것입니다. 불경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리고 파산된 기업이나 가게를 또 안 생겨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에 처해서 저는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한의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충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야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브레어 수상이 말한 대로 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대안 내도 정부나 여당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많은 충고를 하고 비판한 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만 했습니다. 잘 돼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입하지 말라는 OECD까지 가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경제를 더욱 개방시키는 이런 위험성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된 데는 첫째 책임은 김영삼, 둘째 책임은 4년 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제2인자 역할을 한 이해창 후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국당에 모여있는 수십 명의 50명, 60명의 전직 총리, 부총리, 장관들의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거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무슨 불가피한 외부 영향도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금융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은행 개혁을 하도록 얘기했는데 정부가 안 했습니다. 그때 했으면 은행 이권 안 됐습니다. 증권시장 대책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안까지 줬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정경유착을 규탄하면서 한보 때부터 그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경제인에 대해서 바른 정책을 세워가지고 옳지 못한 경제인 도태하고 좋은 경제인 키우라고 했는데 왜 안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IMF 돈을 빨리 빌려와라. 그래서 이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근데 괜찮다. 이러고 김영삼 정권이나 이해창 후보가 반대했습니다. 이해창 후보는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이 APEC에 가서 우리의 긴급한 지원을 받는데 그 회의하러 가는 것조차 반대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부를 잘못 만나는 것, 능력 없고 준비 없는 정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은 있는가?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본 조건은 좋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물가, 성장률, 그리고 국민의 저촉률, 그리고 급속히 무역의 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경제도 사람이 합니다. 우수한 국민, 애국심이 강한 국민, 절대 이대로 좌절할 수 없다는 그런 국민을 우리는 4,500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국민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국민을 잘 조직하고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올바른 정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나라 정권의 집권을 막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4대에 걸쳐서 온갖 부정과 비리와 정경유착을 다하고 나라를 이꼴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 잡으면 나라는 더 나빠질 것만 틀린 일 아닙니까? 그들은 서로 유착되어 있습니다. 기업가한테 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새수는 세포대에 담아야 합니다. 야당이 집권해야 정치가 새로워집니다. 영국은
노동당으로부터 대처 수상이 받아가지고 경제 살렸습니다. 미국은 공화당으로부터 클린턴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경제 살렸습니다. 정권 교체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거 없이는 경제의 재건, 개혁,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제가 다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제 분야에 있어 나라를 살리고 또 여러분을 희망의 길로 안내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준비가 많이 됐지 않냐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것뿐 아니라 자민련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김종필, 박태준 훌륭한 행정과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온 분들하고도 손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 장년의 경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면 저희들은 경제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IMF를 이 관리를 졸업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 체질을 개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경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여러분이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결정하는 정치.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1년에 한 적어도 2번쯤 TV 앞에 국민 모두가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현실을 설명하고 또 국민이 뭘 도와줘야 하는가 또 정부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국민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반년 후에 다시 모여서 그것을 또 검토하고 잘된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런 정치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또 신뢰하는 정치 또 국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정치 나도 이 나라 정치에 참여했고 내 의견이 국정에 반영됐다. 또 나도 거기에 협력함으로써 나라가 잘 되는데 나도 기여했다. 이런 그 참여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IMF하고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IMF가 권고한 것 중에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그러지만 IMF 주장 중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재협상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를 많이 내는 해고 문제 이런 것은 재협상하겠습니다. 또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늘리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의 인상 이런 것도 재협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협상할 수 있고 또 우리 의견이 오르면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국제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하면 김대중을 먼저 생각한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저는 세계의 3대 인권 지도자 소련의 사하로프, 포란다의 바연사, 한국의 김대중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94년에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제2 6.25가 발발 직전에 미국 건너가서 TV와 라디오 생중계를 통해서 미국 국민을 설득해가지고 카타 대통령을 북한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 다 인정한 점입니다. 이러한 저희 국제적 그 교우관계, 명성, 인간관계 거기에 또 제 저서가 여기저기 저명한 데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걸 최대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말하자면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받을 것은 협력받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국제적으로 제 재산을 한번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라 일을 맡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를 해서 경제를 살릴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철저한 절약의 수봉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업률을 최대한대로 억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해고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해고를 자제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을 억제하고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그것 갖고도 국제 경쟁력은 높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실업자에 대한 직업 보도가 안 돼 있는 나라에서는 제가 말한 이 후자, 다시 말하면 해고를 되도록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성을 높이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한 10,000개쯤 매년 만들어서 한 50만 내지 80만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5년 동안에 250만부터 400만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는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따라가면 그러한 경제 발전은 얼마입니다. 미국도 전통 산업보다는 벤처기업에서 작년 한 해만 해도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실명제, 이것을 일단 IMF, 이 신탁통치기관은 유보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제 실명을 안 해도 취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니까 다 숨기니까 세금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은 자유롭게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시장에 돈이 막혔습니다. 이제 IMF 체제에서 정부에서 나온 돈도 줄어듭니다. 은행에서 나온 돈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 지하에 있는 32조 이거라도 나와야 돈이 돌아야 기업가들 또 구멍가게 한 분들 이런 분들이 급할 때 돈 빌렸어야 파산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 유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최대 역점을 둘 거는 물가 안정. 모든 안정을 시켜는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를 잡는 데는 전력을 다해서 3% 목표로 물가를 잡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나 이건 가격을 심사하도록 하고 또 소비자 주권을 발동시켜가지고 그러한 그 가격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가정의 식료품 이런 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도시와 농촌 직거래시켜가지고 안정시키는 이런 등속을 해서 물가를 3%로 잡는 이런 일을 해내겠습니다. 제가 나라 일을 맡게 되면 재벌 정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경유착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는 임기 중 돈 안 만든다고 그랬지만 저는 가질 필요가 없게 이렇게 재벌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직 우수한 기업만이 살아남고 이 경쟁에 못 따라간 기업은 도태되는 그런 아주 냉혹한 정책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라온 기업은 애국자로서 대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한 시장경제 체제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WTO 체제하에서 이제 경제적 국경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좋고 제일 싼 물건, 세계에서 제일 좋고 제일 싼 서비스, 이것을 제공한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할 길도 없고 국산품 애용으로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는 대소간의 경쟁, 강원도 산골의 옥수수 농가도
미국의 대옥수수 농가하고 경쟁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시장 경제를 철저히 이용하고 금융개혁도 그것에 따라서 해서 다시는 은행장의 임명을 정부가 좌우하고 은행의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빌려주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은행은 은행으로서 독립하고 자립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철저히 육성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그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 소사장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기업들은 한 기업이 500개, 1000개의 소기업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이런 뭐냐면 대기업을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모험기업을 육성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능률이 높습니다. 작년 미국 경제의 성장의 33%를 벤처기업이 기여하고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멍가게 한 분들, 시장에서 장사한 분들, 거리에서 상업한 분들, 이런 분들도 21세기에서는 중요한 서비스업의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특색 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저 이태리나 독일이나 저런 나라 같이 그런 기업들도 백화점이나 이런 대 쇼핑센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6.25 폐해에서 일어서서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을 만든 국민입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지식산업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교육 수준이 높고 지식 수준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국민이 가장 적합합니다. 한국 국민이 바로 그런 국민입니다. 21세기는 우리의 세기입니다. 이 현재 난국을 극복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밀고 나간다면 2020년까지 미일 중독 4대국과 더불어 세계 5강에 들어갈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도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입니다.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 가는 다리를 놓는 정권, 튼튼한 다리를 놔야 합니다. 그러한 다리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권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가 나라 일을 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해 왔습니다. 감옥에서, 망명지에서, 그리고 연금 속에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럼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솟아오른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방송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당의 12가지 중요 공약을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 공약은 이것만이 아니고 약 170개의 공약이 각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또 세분하면 더 많이 세분되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관심을 많이 가지신 문제에 대해서 12개를 골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도 바르게 되고 경제도 바르게 되고 사회도 바르게 되고 우리 자식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구성부터 앞으로 정부 모든 인사부터 이런 바르게 사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에게 너도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내핍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열심히 일해서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따라오도록 하고 국민이 믿고 따라오도록 해서 이래가지고 1년 반 내에 IMF 이 관리 체제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는 금융실명제를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IMF 기간 중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IMF 체제하에서 정부 재정도 극도로 절약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나옵니다. 금융도 억제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돈은 돌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도산하고 쓰러져야 합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쓰러지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금융실명제를 유보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32조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들,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 돈 못 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급전도 못 돌리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잘못되고 파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 이내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 국제 경쟁력이 생깁니다. 물가가 비싸면 수출 단가가 높아가지고 수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7% 이하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14%, 15%, 12%, 18% 이래가지고는 기업도 안 되고 국제 경쟁력도 없습니다.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수출을 증대시켜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흑자를 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 물가와 금리를 잡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참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원천 중사이기 때문에 한 푼도 가감없이 완벽하게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10%부터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하면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로소득자들, 더구나 이제 봉급 인상도 어렵게 된 마당에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 소득세의 세율이 10%부터 40%인데 이 세율을 근로소득세를 분리시켜가지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5%부터 25% 이렇게 경감하는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자들의 그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 다른 데 비해서 좀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덜 수 있도록 이 세금의 비율을 시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농가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김영삼 정권이 집권 당시에 구조였던 농가부채가 지금은 27조나 되어버렸습니다. 이 농민들이 이렇게 부채를 진 데는 자신들의 책임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지만 크게 보면 정부 책임입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거나 약한 이 농어민의 부채는 상당 기간 유예해주고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해줘야겠다. 과거에 89년에도 저희 당이 주도해가지고 약 2조 2천억의 그 이자를 감면해 준 일이 있습니다. 농촌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쌀을 작업해야 합니다. 식량 작업을 못하면 국가 안보가 안 됩니다. 삼면이 바다입니다. 저그 잠수함이 출몰해가지고 식량 실권들을 공격해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농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농촌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 농가부채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통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교통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건 진짜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출퇴근 때 여러분들이 그 겪은 고통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 문제를 해결 안 함으로써 개인이 고통보는 것뿐 아니라 물자의 흐름, 이 물류가 잘 안 돼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철도, 지하철, 이것을 빨리 확충시키고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 한 70%의 승객을 수송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은 한 35% 정도 수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아주 현대화시키고 쾌적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버스 타는 것이 즐겁게 이렇게 만들어가 정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 과외비를 부담을 여러분으로부터 없애고 입신안을 없애는 이 과외비와 입신안을 해결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만난을 무릅쓰고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학교 공교육을 정상화시켜가지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하고 재훈련하고 우수한 교사를 영입해서 학교 공부 제대로 하면 그 실력 가지고 대학 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과밀 교실을 해소해가지고 교사가 개인 지도하고 인성 지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삼위일체 지식과 인격과 체력 이 삼위일체의 지덕체의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문호를 개방해서 지방대학 특히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 갈 수 있도록 그러나 공부 안 하고 실력 없는 사람은 그건 졸업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과외와 입신안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학벌주의, 인류대학 안 나오면 출세 못하는 그러한 사회 여건이 있는 한 인류대학 가기 위한 경쟁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입사시험, 정부의 공무원 채용, 이 모든 분야에서 인류대학을 나왔건 삼류를 나왔건 중앙대학을 나왔건 지방대학을 나왔건 맞으면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 여성과 청년 이분들에 대한 진출의 길을 열어줘야겠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서 제가 이번에 집권을 하게 되면 여성의 강요를 4명 이상, 이 50세 미만의 청장년의 강요를 4명 이상 이렇게 임명하도록
자민련과 저희 국민회의가 합의한 정책 속에 넣어 있습니다. 이거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앞으로 각급 의회 선거의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여성은 30% 이상 진출하도록, 남성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 취업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것도 일정 비율 이상, 예를 들면 선진국과 같이 여성들이 취업이 한 60%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현재 우리나라는 40% 선입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직장의 채용을 의무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사원으로 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과 13%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늘리는 이런 일을 해서 이 청년과 여성이 이 나라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는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경노의 나라입니다. 효도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변했어요. 옛날 농경 시대에는 자식이 전적으로 효도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같이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우리 당이 무기압출, 아니면 돈을 보험료를 안 내는 그런 그 노인연금 제도를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체 여당하고는 90만 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주기로 했던 건데, 수도 줄이고 금액도 3만 원을 줄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나라 일을 맡게 되면 이거는 이 90만 명 정도에 대해서 5만 원씩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4만 5천 원 주고 있는 생계보조수당을 1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사실 10만 원도 생계에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 일하고 싶은 분,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이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복지요, 그분들을 도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고용의 안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기회에 말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직장에서 이 근로자를 해고를 자제하고, 그 대신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해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놔서 이겨내야겠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생기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 직업훈련, 이것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실업자가 새로운 훈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신규 직종을 창출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1년에 50만부터 80만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해서 5년 동안에 한 250만부터 400만까지 일자리를 만든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째로는 마지막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과학 발전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지금 80년대 1위 국가로 가던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정상을 가는 경제 대국, 이렇게 된 데는 과학 발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과학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전략 산업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 과학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과학자의 사기를 올리고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합니다. 과학자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된 것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과학 기술처 같은 이런 위상을 높여줘야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속에서 과학 한국, 우리가 목표한 전략 산업에서는 반드시 1등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제 12가지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모두의 말한 대로 170개의 공약, 또 그 외에 1000개에 달하는 세분된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 말은 그렇게 번지르하게 하지만 뭐 언제는 정책 약속 없어서 나라가 이 꼴이었냐.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 때만 약속해놓고 선거 끝나면 잊어버리고 별공짜 공약. 그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나라를 맡으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1개월 내에 국민 여러분을 휴일에 한번 한 3시간쯤 TV 앞에 모두 앉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의 형편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고 정부는 뭘 하겠고 여러분 어떻게 도와줘야 하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께 약속한 이 정책에 대한 이행에 대한 계획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거 하고 명년에 이거 하고 상반기는 이만큼 하고 하반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계획표를 발표해서 여러분이 내 문제에 관해서는 저렇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년 후에 다시 또 TV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라 일을 토론하겠습니다. 그때 8년 전에 약속한 이 정책에 대한 실천표를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된 건 잘 되고 못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잘하겠는가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의 약속된 정책표에 의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민련과 저희가 나라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과 약속한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김없이 별공짜 공약이 안 되고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믿고 저희에게 맡겨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절대로 이 허사가 별공짜 공약이 안 되고 약속대로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에 의해 문화방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 지금 IMF의 충격에 의해서 얼마나 놀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얼마나 슬프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정치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심정, 뭘 하고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IMF로부터 550억 불의 빚을 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126만 원, 가구당 480만 원씩의 빚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빚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물가가 마구 오를 것입니다. 이미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제가 주부들을 만났는데 무엇이 제일 문제니까 하니까 한 10명쯤 된 주부들이 일제히 물가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물가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곧 물가가 훨씬 더 오를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일해야 합니다. 100만이 넘은 사람들이 직장을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정마다 실업의 공포, 아버지가 돌아오면 불길한 말이 없는가, 아내나 자식들이 그 얼굴을 보고 가슴 저입니다. 남편은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서 오늘 무슨 불길한 말을 듣지 않겠는가 걱정하면서 나갑니다. 이 장사하신 분들의 경기도, 사업한 분들의 경기도 이제 대폭 위축되어 갈 것입니다.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안이 장기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들, 금융기관들 지금 마구 문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와서 이걸 살 겁니다. 사서 은행을 지배하고 그들이 은행을 경영한 그런 사태가 올 겁니다. 멕시코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해서 우리는 이 IMF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주 불리한 그런 협상을 했습니다. 일찍이 저희들이 말하는 대로 서둘렀으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너무도 늦어가지고 이런 희생을 크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IMF 조약 조인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IMF가 우리 정부하고 협정을 맺어놓고 가외에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해서 이걸 지지한다는 각서를 써내라, 의향서를 써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거는 국제법상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를 닫혀놓고 어떻게 민간인들, 그것도 정치인들한테 보증하라 하는가.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가의 위신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다른 두 분들은 그 각서를 써냈습니다. 저는 그 대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 당신이 IMF 협정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니까 그걸 지지하겠다. 당신의 책임은 참 크지만 그러나 지금 책임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는 분명히 다음에 우리가 나라 일을 맡게 되면 오늘날 이 IMF 조약은 너무도 가혹하고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시정해서 특히 고용 문제 또 우리의 적정 경제 성장 문제 외국의 금융기관의 지나친 간섭 이런 등등을 재교섭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정권을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시면 우리 국익에 맞게 이것을 재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 이 협정은 근데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정경유착, 관치경제 이런 것을 종식시킨데 참 혁명적 계기가 됐습니다. 또 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벌들의 그 잘못된 경영, 국민의 희생 위에 재벌만 비대해 가던 이런 체제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계기도 됐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국치의 면도 있고 한쪽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의 면도 있고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후자를 잘 활용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오히려 말하자면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체질이 더 튼튼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21세기에 나가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국민입니다.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들었어요. 정부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승승장구 나갈 이 국민입니다. 이걸 정부가 잘못돼서 망친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부 밑에서 새로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가면 우리 경제에는 제2의 도약, 제2의 한강 기적, 이것을 이렇게 해서 IMF의 이 관리 체제를 1년 반쯤이면 이것을 끝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힘차게 경제를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불과 2년 후에는 우리가 오늘의 시절을 하나의 옛 이야기로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침통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IMF의 시련을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넘어가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를 이렇게 망친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파탄 지경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첫째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경제도 잘 모르신 분이 그나마 열심히 경제에 노력하라고 그렇게 권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신 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의자를 가지고 재경원 장관 옆에 앉아서 야전 침대 놓고 경제 살린 일 하쇼. 이거 큰일 났어. 이것을 지난 여름부터 얘기했습니다. 귀도 기울이지 않고 정치노릇만 하다가 이 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책임은 누굽니까? 감히 말씀해서 유해창 후보입니다. 유해창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 5년 통치 기간 중 4년 이상을 혹은 총리로서 혹은 당의 대표로서 제2인자로서 국정을 요리했습니다. 400여의 당정협회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이치로 보나 사실로 보나 이해창 후보가 오늘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드는데 김영삼 대통령 다음 책임자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잘됐다면 아마 이 후보가 다음 공론할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나라 당이 정권 잡아서는 안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3대에 걸쳐서 우리 경제를 이 꼴로 만든 사람들, 총리요, 부총리요, 장관이요, 청와대 비서요, 이렇게 하면서 이 꼴로 만든 사람들이 전부 지금 거기 모여 있습니다. 적어도 5, 6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이해창 후보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는데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그 사람들이 또 경제 맞다고 또 망칠 거 아닙니까? 설사 누가 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을 집권하게 한 이 지지 세력 이게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 이 세력들이 발목 꽉 웅켜지고 손목 잡고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계획하려다가 포기한 것도 그 세력의 압력에서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아주 그냥 수십 년을 두고 그들과 유착관계 서로 같이 참 옳지 않는 일도 하고 나라 일도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세술은 세포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나와야 합니다. 야당은 비판하고 충고하는데
여당과 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집권하기 전에 야당으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으로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권 잡아야만 바른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년 전 영국 경제가 파탄됐을 때 대처 수상이 야당이 집권해가지고 경제 살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칠 때 야당인 클린턴 대통령이 정권 잡아서 고쳤습니다. 멕시코도 사리나스 대통령이 망쳐놓은 그것을 사리나스와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에 있는 세디오 대통령이 집권해서 멕시코 경제를 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멕시코는 1년 반 만에 IMF 관리를 벗어나고 무역도 250억 불 적자 가던 것이 15억 불 흑자로 반전시키는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여당도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정신 차려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좋은 일 하려고 합니다. 야당도 정권이 온다고 생각해야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사람이 모여듭니다. 정권 교체는 여당도 좋게 만들고 야당도 좋게 만듭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여당도 못 쓰게 만들고 야당도 못 쓰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에서 이 정권 교체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더구나 경제를 이꼴로 망쳐놓은 사람들한테 다시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꼭 바꿔야 한다. 바꿔서 새로운 활로를 찾자. 이래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열자. 그래가지고 하루속히 IMF 이 치욕적인 통계를 벗어나자. 이런 방향을 갖기 위해서도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 꼭 바꾼다.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판단을 집중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정권 교체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 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이꼴로 망친 한나라당이 정권 잡은 것을 막고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이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 협력과 자세입니다. 경제도 사람이 합니다. 경제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일어서면 경제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애국심과 그러한 또 결심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IMF 사태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놀랍도록 그런 그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돈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어린이까지도 학용품을 외제만 쓰는 이런 예도 우리는 얼마든지 봤습니다. 고급 가구, 고급 자동차 이런 것을 아낌없는 $10를 주고 사들여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과거대로 묻고 이제부터 결심을 해서 내핍생활, 절약한 생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이 은행에 예금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늘어나야 외국 돈을 빌려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상수지가 안정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도 나도 이 나라 경제를 살린 한 책임자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런 생각하고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라 일을 맡으면 여러분의 그런 정성에 보답한 일을 그런 훌륭한 국민에게 보답한 책임 있는 정부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IMF 극복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40년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업가로 성공했고 경제전문 국회의원으로서 명성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세계 제1의 하버드대학에서 지 저서가 한국 경제에 대한 저서가 10년 내 출판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세 사람 중에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저를 이번에 택해서 일을 한번 맡겨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국민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굳게 단결하면 해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잡읍시다. 우리 같이 뭉칩시다. 그래가지고 이 치욕의 세월을 하루속히 끝내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합시다. 마치 월드컵 팀이 좋은 감독과 좋은 국민이 하나가 돼서 승리하듯이 우리도 좋은 대통령과 좋은 국민이 하나가 돼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머지않아서 우리는 오늘의 이 고통과 슬픔을 옛 이야기로 돌리면서 21세기의 세계 5강의 길을 승승장구 나가는 그런 국민이 되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과 더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난국을 이겨냅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